고민형의 배를 가르자 그 안에 든 손뭉치 사이로 작은 녹음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제 딸 수진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사돈 수진이 시어머니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는 거니? 내 엄마한테 배운 게 고작 그거야? 그 부녀회장이나 하는 내 엄마처럼 드세게 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내 딸한테 감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일상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아, 글쎄, 거긴 작약을 심어야 화단이 산다니까. 라일락은 무슨. 제 이름은 박영숙. 나이는 62. 이곳 우성 아파트에서 10년째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그리고 조금 더 시끄럽게 시작됩니다. 관리소장, 어제 내가 말한 백삼동 앞 보안등은 언제 고칠 건데? 해가 떨어져야 고칠 거냐고. 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관리소장을 쏘아붙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자재를 신청해 놨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휘저으며 화단의 꽃 종류부터 재활용 쓰레기장의 고양이 밥그릇 위치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오지랖이 태평양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상관치 않았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가 제 손을 거쳐 깨끗해지고 동네 사람들이 제게 회장님 없으면 안 된다며 웃어주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뭐라도 하고 살아야지. 몸이 고된 게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런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이.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느라 괄괄하게 소리 지르며 살아온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3년 전 그 아이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이서방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쪽 사돈댁이 전직 교수 집안이라는 말에 행여나 우리 집안이 무시당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부녀회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딸은 저렇게 잘 키워놓고 본인은 저렇게 열심히 산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은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드릴 약과를 챙겨 나오는데 현관문 앞에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그런데 수진이의 안색이 이상했습니다. 봄날인데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어? 이서방이 속 썩여? 아니면 안사돈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무 일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녀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엄마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했던 스카프. 백화점 간 김에 샀어. 그러고는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라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뒷모습이 꼭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긴. 저 표정이 어딜 봐서 아무 일 없는 얼굴이야.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수진이가 준 스카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 괜스레 수진이가 시집가기 전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방. 책상 위에는 수진이가 어릴 적부터 끌어안고 자던 고민형이 저처럼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속이 타냐? 나도 그렇다. 인형을 고쳐 앉히는데 책상 구석에 무언가 구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아끼던 꽃무늬가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으로 가져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수건에서는 옅은 화장품 냄새와 함께 분명하고도 서늘한 눈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한가운데는 마스카라가 번져 생긴 희미한 얼룩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현관에서 녀석은 제게 스카프를 건네기 직전까지 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보 같은 게 왜 말을 못해?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어제 왜 울었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사돈이 너 힘들게 하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진이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 좀 그만 들쑤셔. 나 안 울었어. 엄마가 그렇게 부녀회장이다 뭐다 나서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구는 거 나 창피해. 정말.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창피해라는 말. 딸의 입에서 나온 그 가시 돋친 말이 제 평생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저는 한참이나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저를 밀어내는 건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그 집 사람들에게 단단히 세뇌당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창피해? 내가 창피하다고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그날부로 부녀의 총무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딱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할 때 도둑을 잡으려고 거울 뒤에 숨어 하루 종일 감시하던 시절에 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수진이 방에 있던 낡은 곰인형을 들고 수선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제일 아끼던 곰인형,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놨다. 오늘 저녁에 이 서방이랑 같이 밥이나 먹으러 와. 수진이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딸은 몰랐을 겁니다. 그 곰인형의 뱃속, 손뭉치 사이에 제 보이지 않는 눈이 될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딸 수진이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녀의 일을 전부 총무에게 맡겼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작약이 심어지든 라일락이 심어지든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이미 곰인형을 들려보낸 딸의 집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자식 일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창피해할 수도 있지.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법이다.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쉰 가시처럼 목에 걸려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시집간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집을 먼저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교양 있는 사돈댁에서 억척스러운 친정엄마가 유난 떤다고 할까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심어보낸 지 꼬박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반찬통 몇 개를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사는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그 15분이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제 딸 수진이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 밑의 그늘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잘 먹지 못했는지 가뜩이나 마른 팔목이 더 가늘어 보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삼키며 저는 애써 웃는 얼굴로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너 좋아하는 장조림 좀 했다. 그리고 그 고민형 말이야. 엄마가 급하게 빠느라 솜이 좀 뭉친 것 같네. 다시 가져다 주면 엄마가 솜 다시 펴서 줄게. 제 딴에는 이게 최선의 변명이었습니다. 딸이 눈치챌까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언가를 의심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수진이는 순순히 집 안으로 들어가 곰인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됐어, 엄마. 그냥 둬. 나중에 내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이리 줘. 엄마가 금방 해줄게. 저는 거의 반강제로 곰인형을 빼앗다시피 품에 안았습니다. 제 손에 곰인형이 들리는 그 순간 마치 천근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이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들어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딸의 집 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곰인형을 끌어안고 제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곰인형의 배를 갈랐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내 쥔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한참이나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특유의 교양 있는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어디 아프니? 제 딸 수진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피곤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뭐가 피곤해? 혹시 딴 생각이라도 품고 있는 거니? 네. 그게 무슨... 요즘 내가 자꾸 밖으로 도는 것 같아서 말이다.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고 너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냐? 바람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어떻게... 수진이의 다급한 목소리를 안사돈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속을 모를 것 같아? 내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부녀회장이다 뭐다 밖으로만 나돌던 내 엄마처럼 너도 그러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증거 잡아서 이혼시키기 전에 내 발로 이실직고 하는 게 좋을 거다. 내 엄마처럼 괄괄하게 대들 생각 말고. 알겠니?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딸 수진이가 숨죽여 우는 소리,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며 짐승처럼 울고 있는 제 딸아이의 처절한 오열만이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창피하다던 딸의 말이 그제야 다른 의미로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창피했겠지.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친정엄마 욕까지 들어야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저를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면 제가 뒤집어 엎을 것을 아니까. 그 작은 가슴으로 저와 그 시댁 사이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보 같은 것, 이 미련한 것, 눈물이 쏟아지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할 때 진상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젊은 날의 박영숙이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양, 체면, 그런 건 적에만도 못한 것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진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우성 아파트 부녀회장 박영숙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개의 번호 중 단 한 사람, 딸 수진이가 사는 그 아파트의 현 부녀회장이자 저와는 10년 지기인 동생, 명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박영숙이야. 언니,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명희 엄마.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그래, 우리 딸 시어머니. 그 교수 사모님이라는 여자. 그 여자가 요즘 매일같이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하다못해 쓰레기는 뭘 버리는지까지 싹 다 알아봐줘. 내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 그 여자의 비밀을 벗겨낼 제 정보망이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녹음기를 통해 딸의 지옥을 확인하고 반격을 결심한 나 박영숙의 시점으로 3챕터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10년간 다져온 부녀회장 정보망을 가동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균열을 촘촘하고 개연성 있게 엮어냈습니다. 띄어쓰기 제외 3018자 3챕터 전개 마이너스 계획 보이지 않는 눈. 명희 엄마에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10년 동안 입었던 펑퍼짐한 몸빼 바지 대신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입었던 짙은 남색 바지와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성 아파트의 부녀회장이 아니라 40년 전 악착같이 돈을 벌고 내 새끼를 지켜냈던 박영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들끓던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이 챕터에서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았습니다. 내 딸이 당한 모욕을, 아니, 내 딸과 나, 우리가 함께 당한 이 멸시를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 딸이 사는 아파트,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우리 우성 아파트보다 2배는 더 큰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부녀회장인 명희 엄마는 10년 전 제가 처음 부녀회장 일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가르쳐줬던 싹싹한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명희 엄마에게 아파트 뒤편 재활용 분리수거장 옆 벤치에서 보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이자 아파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 그곳만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명희 엄마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정말.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목소리 낮춰. 앉아. 저는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본 뒤 명희 엄마를 벤치 구석에 앉혔습니다. 명희 엄마는 제 차가운 눈빛과 평소와 다른 옷차림에 주눅이 든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언니, 근데 사돈어른 말이야? 그 15층 교수님 사모님? 그분 뭐 잘못됐어? 잘못되고 말고는 내가 판단할 거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 이 아파트 부녀회장 몇 년 차라고 했지?
이제 5년 차 들어가지, 언니. 5년이면 약관에. 잘 들어. 이 바닥일이라는 게 화단에 꽃 심고 알뜰 시장 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야. 저는 제 10년의 노하우를 명희 엄마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작전 지시였습니다. 첫째, 경비실. 너 김 반장이랑 친하지? 오늘 밤에 야식이라도 좀 사들고 가. 가서 CCTV 말고 출입자 기록부를 뒤져. 그 여자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방문자는 없는지, 하다못해 어떤 차를 타고 드나드는지 싹 다 적어와. 둘째, 미화반. 너희 아파트 미화반장, 순천댁 맞지? 그 양반이 무거운 거 알아. 근데 그 양반, 딸내미가 우리 아파트 살잖아. 내가 그 딸내미 시집갈 때 이불 한 채 해줬어. 내 이름 팔아. 명희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서 그 여자 집 쓰레기를 따로 빼오라고 해.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전부 다. 뭐, 쓰레기를? 언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교양 떨게 생겼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됐어. 그건 내가 할게. 넌 그냥 순천댁한테 말해서 그 집 쓰레기 나오는 날짜랑 시간만 정확히 알아내. 내가 직접 뒤질 거니까. 쓰레기 봉투 안에는 그 집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슨 약을 먹으며 어떤 고지서에 시달리는지. 저는 시장 바닥에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보고 그 인간의 됨됨이를 파악하곤 했습니다. 셋째, 아파트 상가. 세탁소, 미용실, 슈퍼. 그 집에서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내. 특히 세탁소. 옷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혹시 낯선 남자 옷이나 평소 그 여자 옷차림과 다른 게 들어온 게 없는지. 명희 엄마는 제 말에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언니, 대체 사돈 어른이 정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아까 언니가 전화로 말한 것처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바람? 그 여자가 우리 수진이한테 바람 피우냐고 몰아붙였어.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게지. 나는 그냥 그 여자가 덮어 씌운 그 더러운 누명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것뿐이야. 제 딸이 당한 방식 그대로 그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추문과 소문으로 그 여자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명희 엄마는 제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오늘 밤부터 바로 움직여 볼게. 김 반장님은 나랑 막역하니까 금방 답이 올 거야. 저는 명희 엄마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저녁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지만 제 속은 쓰리기만 했습니다. 고민형 속 녹음기에 담겨 있던 딸의 그 억눌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서방, 그놈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제 어미가 제 아내를 그렇게 잡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걸까?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 한 번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명희 엄마였습니다. 언니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말해. 뭐 알아냈어? 명희 엄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좀 이상해. 김 반장님이랑 같이 2시간 동안 CCTV 돌려보고 기록부 다 뒤졌거든. 그런데 그 사모님 외출이 엄청 잦아.
일주일에 4~5번은 나가. 근데 이상한 건 꼭 오후 3시만 되면 나간다는 거야. 오후 3시?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그분 자기 차가 분명히 있거든. 벤츠. 근데 그 차는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고 꼭 아파트 후문으로 걸어 나간대. 후문이라면 경비실의 감시가 허술하고 CCTV도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문 밖 골목에 매일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더래. 김 반장님이 몇 번 유심히 봤는데 그 차 번호판을 종이 같은 걸로 교묘하게 가려놨더라는 거야. 차 번호를 가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양 있는 교수 사모님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상한 낌새였습니다. 김 반장님 말로는 꼭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사람 같았대. 언니, 이거 아무래도 단순한 바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쟁이. 그 단어가 제 머릿비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희 엄마. 잘했어. 일단 끊지 말고. 김 반장님한테 내일 당장 부탁해. 내일도 그 차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택시를 타고서라도 쫓아가 보라고. 명희 엄마를 통해 제 나름의 정보망을 가동시킨 지 꼬박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 반장이 택시를 수배해 그 검은 세단을 뒤쫓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독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면서도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도 마음은 온통 딸이 사는 그 아파트 후문에 가 있었습니다. 제발 뭐라도 하나만 걸려라. 그 교양 떠는 여자의 껍데기를 벗겨낼 증거 하나만 나와다오. 그렇게 속을 태우던 오후 4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속이 바싹 타들어가는데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발신자 번호는 명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순천댁이라고 찍힌 이름. 바로 딸의 아파트에서 일하는 미화 반장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다가 혹시 들키기라도 한 건가. 여보세요? 순천댁? 회장님, 저 순천댁인데요. 지금 통화 괜찮으셔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천댁의 목소리가 겁에 질린 듯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혹시 뭐 잘못됐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회장님이 전에 부탁하신 거, 그 15층 사모님 말이에요. 그 사모님 왜? 제가 며칠 동안 그 양반 눈여겨봤거든요. 회장님 말씀대로 꼭 오후 3시만 되면 후문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시간에 맞춰서 분리수거장 청소하는 척 거기 있었지요. 순천댁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요, 회장님. 오늘 일이 터졌어요. 일이라니? 그 사모님이 오늘도 그 검은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디서 험상궂게 생긴 남자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 네.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 사모님 멱살을 잡는 거 있죠. 멱살이라니.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세히 좀 말해봐. 멱살을 잡았다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그놈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자가 밀린 게 얼만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이게 마지막 경고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자가 밀려? 마지막 경고. 그 사모님은 어땠어? 그 여자는? 사모님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어떻게든 구해오겠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교양 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바들바들 떠는 게 불쌍해 죽겠더만요. 불쌍해? 저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한테는 바람 피운다며
온갖 모욕을 주던 여자가 자기 멱살 잡은 빚쟁이들한테는 싹싹 빌어. 그래서 그 차는 어떻게 됐어? 김 반장이 쫓아갔어?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그놈들 중에 하나가 김 반장님이 수배해 둔 택시를 봤나 봐요. 이쪽으로 오더니 택시 기사 멱살까지 잡고 어디서 끈아풀을 붙였냐고 난리가 났어요. 택시 기사님은 혼비백산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고요. 뭐, 도망을 가?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행은커녕 오히려 우리의 눈만 들켜버린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도 그 빚쟁이들도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회장님,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순천댁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놀라서 쓰레기통 뒤에 숨었거든요. 그놈들이 가고 나서 사모님이 황급히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너무 놀랐는지 가방에서 뭘 떨어뜨리고 갔더라고요. 떨어뜨려? 그게 뭔데? 저도 얼른 주워서 앞치마에 숨겼죠. 보니까 무슨 약국 봉투더라고요. 약국 봉투? 저는 가슴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천댁, 혹시 그 봉투 지금 가지고 있어?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읽어봐. 잠깐만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강남 S병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 이름은 안사돈. 그 양반 이름이 아니라 이서방 아버지. 그러니까 박갓사돈 이름이네요. 박갓사돈? 그 교수 양반? 그리고 약 이름이 이게 뭐다냐? 돈의 패질. 돈의 패질?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부녀회장 일로 경로당 치매 예방 교육에 갔을 때 강사가 분명히 말했던 약 이름. 그거 치매 약이잖아. 네, 치매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매일같이 사라지는 안사돈. 멱살을 잡고 이자를 독촉하던 빚쟁이들. 그리고 남편의 치매약.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보세요? 왜 말이 없으셔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차갑게 식어가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아픈 와중에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딸 수진이를 그렇게 닥달했던 겁니다. 바람 피운다는 누명은 그저 내 딸의 숨통을 조이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가장 더럽고 잔인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교수 사모님이라는 그 고상한 여자가 대체 어디에 발을 들였기에 저런 험한 놈들에게 멱살까지 잡히는 신세가 됐을까? 빚쟁이들이 그토록 독촉하는 그 돈, 그건 도박이었습니다. 남편 병수바라는 스트레스를 푼다? 아니면 남편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어느 쪽이든 내 딸을 제물로 삼으려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천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천댁, 그 약봉지 아무도 모르게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명희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명희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행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약점을 손에 넣었습니다. 명희 엄마, 김 반장님한테 수고했다고 전해. 미행은 됐어. 대신 그 명품 아케이드라는 상가. 거기 싹 다 뒤져. 지하든 옥상이든 그 상가 안에 분명 하우스가 있을 거야. 명희 엄마, 그 상가 오늘 밤에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미행이 실패하고 순천 댁미화 반장의 목격담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명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쳤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혼자 가. 빚쟁이들이 멱살도 잡았다며. 그러니까 가야지. 그놈들이 우리 수진이 시어머니 하나만 노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수진이한테까지 손을 뻗칠 놈들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을 때 저는 덩치 큰 사내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딸이 얽혀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평소 입던 화려한 부녀회장 조끼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바람막이를 껴입었습니다. 명희 엄마가 알려준 명품 아케이드 상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밤이 되자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으슥했습니다. 저는 상가 뒤편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계단에 몸을 숨겼습니다. 명희 엄마 말로는 미화반 아주머니가 청소도구함으로 쓰는 계단 밑 공간이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그 교양 떠는 여자가 도박을 한다고? 얼마나 지났을까 무릎이 쑤시고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계단 틈새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제 안사돈이었습니다. 낮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우아한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습니다. 다만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그 눈빛에는 짙은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차장 구석 붉은색 소화전 뒤에 숨겨진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여자가 문을 3번 그리고 짧게 한 번 두드리자 안에서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담배 연기와 함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우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저 여자가 드나드는 저 도박장만 경찰에 찌르면 아니, 경찰보다 더 무서운 저 여자의 남편 박가사돈과 아들이 서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통쾌함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희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휴대폰 화면에 뜻밖의 이름이 떴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웬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올감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 그건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에 질려 바싹 말라버린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서방 어디 있어? 몰라. 남편 야근이라고 나 혼자 있는데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 이상한 사람들? 그 낮에 엄마가 찾던 사람들 말이야. 그 검은 차? 뭐? 그놈들이 내 집에 갔었다고? 널 어떻게 알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멍청한 박영숙. 순천댁이 말했던 그 택시. 그놈들은 이미 누군가 자신들의 뒤를 밟았다는 걸 눈치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이 누군지 제 딸의 집까지 알아내어 경고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 섣부른 조사가 오히려 딸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놈들이 널 해코지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엄마 집이.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 뭐? 빨간 딱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전세 계약서 그걸 가져갔어. 가져가면서 이게 담보라고 했어. 담보라니. 남의 집 전세 계약서를 왜 그놈들이 담보로 가져간단 말인가? 수진아, 똑똑히 말해. 내가 왜 그놈들 담보를 서? 내 시어머니 빚이잖아. 수화기 너머로 딸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서명했어, 엄마. 어머님이 예전에 사업상 필요한 거라고 연대 보증 서류라고. 내가 안 하려고 버텼더니 어머님이 내가 바람 피운다고 이 서방한테 말하겠다고. 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옥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었던 그 바람 타령. 그건 단순한 가스라이팅이나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목에 칼을 쥐어주고 협박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이 서방이랑 이혼시킬 거라고 그래서 나 무서워서. 제 딸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도박빚에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연대 보증을 서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사돈의 비밀이나 캐겠다며 오히려 빚쟁이들을 자극해 내 딸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다리가 풀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상대는 교양 떠는 안사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전 재산을 물고 멱살을 잡는 무자비한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것은 바로 나 박영숙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저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상가 지하 계단,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딸의 절규가 끊겼지만 제 귀에는 윙 하는 이명만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것은 바로 나 박영숙이었습니다. 내 딸이 그 끔찍한 협박을 당하며 연대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내 딸이 그 모욕적인 바람 누명을 쓰며 숨죽여 올 때 저는 부녀회장 감투를 쓰고 아파트 화단의 작약이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짓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돈의 뒷공문이나 캐고 다니다가 벌집을 건드려 그 독을 고스란히 내 딸에게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 수진아,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흉악한 놈들이 아직 내 딸아이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 안사돈이 들어갔던 그 붉은 철문, 그 안에서 새어나오던 왁자지껄한 소음이 이제는 지옥의 아우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캄캄한 거리.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15분의 거리가 15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아무 일만 없게 해다오. 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로비에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제 사위 이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엘리베이터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한다던 놈이 왜 지금 여기에? 이서방,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 목소리에 이서방이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로 번들거렸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여긴 어쩐 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는, 우리 수진이 어딨어? 그놈들이 수진이한테. 엄마가 방금 전화를 하셨어요. 집에 무슨 일이 났다고. 저도 방금 막 도착해서 그때였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제 안사돈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도박장에 들어갈 때의 그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 당신,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박 빚을 내 딸한테 연대 보증을 세워? 당신이 인간이야. 저는 그 여자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던 이서방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잠깐 무슨 말씀이세요? 도박이라니요. 안사도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흑 저분이 내 장모님이 나를 모함하는 거란다. 내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서 수진이한테 딱 한 번만 명예 좀 빌려달라고 사정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분이 나를 도박꾼으로 몰고 있어. 뭐, 이 여자가 지금 선우야, 내 장모님이 며칠 전부터 나를 미행하고 다녔단다.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미화반에 사람들을 시켜서 내 뒤를 밟았어. 그러고는 수진이한테 온갖 이상한 말을 불어넣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정을 파탄내려고.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의 눈동자가 저와 제 안사돈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모님, 지금 어머니 말씀이 사실입니까? 저희 어머니를 미행하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저를 장모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신문하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여자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빚쟁이들이 딸의 집을 찾아간 것. 그것은 제게 보내는 경고인 동시에 안사돈에게는 이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울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 미행했다. 어쩔래. 당신 어머니가 내 딸한테 바람 피운다고 누명을 씌우고 매일같이 지옥으로 몰아넣는데 어느 친정엄마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 저는 품속에 있던 그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당신 어머니가 내 딸 협박한 증거 다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딸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의 수진이가 그 끔찍한 붉은색 차 앞 딱지가 붙은 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녹음기를 든 채 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엄마가 뭘 안다고 나서. 엄마가 이러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제발 그냥 가. 나 좀 내버려둬, 제발. 딸의 절규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서방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사돈은 그 뒤에서 보일 듯 말 듯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진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부녀회장의 정보망도 시장에서 닦은 깡다구도 이 철옹성 같은 가족의 위선 앞에서는 그저 딸을 창피하게 만드는 오지랖일 뿐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밀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딱지가 붙은 문이 제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그 붉은 딱지 앞에 그렇게 한참을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붉은 딱지가 붙은 딸의 집 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제 평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내 섣부른 오지랖이 내 딸의 마지막 남은 재산과 삶까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6챕터의 그 절망은 제 뼛속 깊이 잠들어 있던 도끼를 깨웠습니다. 시장에서 옷값을 떼어 먹으려던 사내의 멱살을 잡고 기어코 10,000원짜리 한 장까지 받아내던 40년 전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 나를 밀어냈다고? 내 사위가 내게 등을 돌렸다고? 그 교양 떠는 여자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박영숙이가 이 지옥불 구덩이에서 내 딸을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친 딸의 집 현관문, 그 붉은색 차 앞 딱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빚쟁이들의 것임이 분명한 조악한 글씨체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내 딸을 담보로 잡았다고?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의 안사돈을 담보로 잡을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그 붉은 딱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거칠고 쇳소리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놈들에게 어제 그 집에 살던 여자의 친정엄마라고 밝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돈이라도 갚을 거냐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갚으려고요. 하지만 그 돈을 당신들 같은 잡배한테 줄 수는 없지. 저는 그놈들에게 내일 오후 2시 우리 아파트 주민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교수 사모님에게 빌려준 돈이 사업 자금인지 도박 자금인지 증명할 서류를 들고 오면 그 여자의 아들, 내 사위가 직접 갚아줄 것이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돈을 갚겠다는데 그것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직접 갚겠다는데 마다할 빚쟁이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미끼는 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제 사위 이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죄송하다는 그놈의 말을 저는 싹둑 잘랐습니다. 이서방, 자네 정말 자네 아내를 사랑하나? 자네 어머니 그 빚쟁이들이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아파트 주민 회의실로 쳐들어온다네. 자네 어머니가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쓴 돈, 그 원금 받으러 온다니까. 자네가 직접 그 사람들 만나서 자네 어머니 결백을 증명하든 빚을 갚아주든 내일 이 자리에서 자네 손으로 직접 해결해. 저는 이서방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 저는 제 딸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내일 오후 2시 엄마 아파트 주민 회의실. 내가 살고 싶으면, 내 인생을 되찾고 싶으면 그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내 귀로 직접 들어라.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저는 우성 아파트 주민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양옆으로는 10년 지기 동생 명희 엄마와 그날의 결정적 증인인 미화반장 순천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 박영숙이 10년간 갈고 닦은 부녀회의 힘이었습니다. 정확히 2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서방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제 옆에 명희 엄마 순천댁을 훑어보더니 역겨운 것을 봤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추태냐며 어디 근본도 없는 시장 잡배들까지 불러다 놓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는 거냐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망신? 망신은 당신이 시키고 있겠지. 안사돈은 제 아들 선우를 붙잡고 제가 아직도 저런다며 미화원까지 끌어들여 자기를 모함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서방이 난처한 듯 입을 열어 빈 문제는 하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그 쇳소리 목소리의 남자, 그리고 그날 순천댁이 봤다던 그 험상궂은 낯짝의 사내들이 회의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서방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리고 안사돈,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교양 있던 미소는 간데없고 사색이 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빚쟁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안사돈을 비웃었습니다. 아들이 빚 갚아준 데서 왔다고 잘됐다고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날린 돈이 원금만 3억, 이자까지 5억이니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3억? 하우스? 이서방은 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존경하는 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우스가 무슨 말이냐고,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 아들에게 안사돈은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제가 매수한 깡패들이라고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 발악했습니다. 모함? 빚쟁이 사내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A 사용지 수십 장이 회의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도박장에서 돈을 빌릴 때마다 썼던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로 어제 순천댁이 주었던 그 약봉지가 이서방의 발밑으로 툭 하고 굴러갔습니다. 이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그 약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환자의 이름을 이서방은 숨을 삼키며 읽었습니다. 환자 이강석,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약 이름 도네페질. 아버지 약이 왜 이게 무슨 약이죠? 이서방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이서방. 제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거 자네 아버님 치매 약이야. 내가 우리 아파트 경로당 치매 예방 교육에서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약 이름이지. 정신 똑바로 붙들고 있으라고 먹는 약. 치매약? 그래. 이제 알겠나? 자네 어머니가 남편 치매 약값 대느라 도박에 손 댄 게 아니야. 도박에 미쳐서 남편 약살 돈까지 다 날린 거지. 그리고는 그 빚을 내 딸, 자네 아내한테 바람 누명을 씌워가며 연대 보증을 세웠네. 이제 누가 누굴 모함한 것 같은가. 아, 이서방은 약봉지와 차용증을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부녀회장 앞에서,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미화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아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전현이 저 박영숙이가, 아니 저 수진이가, 그 계집애가 나를 꼬드겼어. 다 저것들 때문이야. 안사돈이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 저를 밀어냈던 제 딸 수진이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그러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성을 잃고 날뛰던 안사돈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서방도, 돈을 받으러 왔던 빚쟁이 놈들까지도 모두 문 앞에 선 제 딸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60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차갑고도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그런 수진이를 보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그저 가만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텅 빈 시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바닥에 무너져 있는 제 남편 이서방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 남자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서방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진아 내가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울리던 그 절규가 아닌 낮고 차분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 한마디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그 목소리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자. 그것이 그 지옥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제 딸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보다 차가웠지만 힘이 들어간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남겨진 그 세 사람, 아니, 그 아수라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부녀의 정보망을 통해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빚쟁이들을 경찰에 불법 도박장 개설 및 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빚쟁이 놈들은 물론이고 그 하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안사돈까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부모의 집을 팔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남은 돈으로 안사돈의 도박 비동금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연대 보증 서류를 찢어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길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서방은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제 딸은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교수 사모님이라는 명예도, 아들의 존경도, 돈도, 집도, 그 여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통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렸습니다. 내 딸의 가슴에 남은 그 깊은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던 날, 저는 수진이가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 갔습니다. 딸은 저를 위해 서툴지만 정성껏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붉은 차 앞 딱지가 붙어있던 그 집보다 훨씬 좁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비교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밥을 먹다 말고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창피하다고 했던 거, 그거 미안해. 사실은 엄마가 창피했던 게 아니야. 엄마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내가 창피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의 마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평생을 저는 제 괄괄하고 억척스러운 성격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그 오지랖 넓던 삶이 아파트 화단의 작약 하나에도 목소리를 높이던 그 시끄러움이 결국은 내 딸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피스텔을 나와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에 들르니 김 반장이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마침 잘 오셨네. 이거 관리비 고지서 나왔어요. 저는 김 반장이 건네는 관리비 고지서 한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핵심 상징물이었던 그 빽빽한 숫자들, 평범한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지서에 담긴 수백 가구의 삶의 무게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가 오늘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